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은퇴도 했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워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여유는커녕 불안이 더 커집니다. 60이 넘으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처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 곳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비, 관계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도 노후의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퇴직금 2억을 5년 만에 다 쓰고 자녀에게 손 벌린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에 특별히 큰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80세까지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낸 것의 차이입니다. 노후의 풍요로움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것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지키고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끊어내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노년의 품격을 되찾고 진짜 행복 통장이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지만 가장 무서운 이 습관입니다. 1장. 외로움이 통장을 비운다.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났을 때, 외로울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지갑을 여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돈 쓰는 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행동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평소보다 평균 30% 이상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산 물건의 약 70%를 3개월 후에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쇼핑으로, 분노를 충동 구매로, 불안을 과소비로 달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홈쇼핑 채널을 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게 나옵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고 실제로도 나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만족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쇼핑이 주는 기쁨은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뜯을 때까지는 설레지만 그 물건을 서랍에 넣는 순간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쇼핑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야 해소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나눠야 풀리고 분노는 말로 내뱉어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건으로 덮으려 하니까
감정은 계속 쌓이고 쇼핑은 반복되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렇게 쓴다고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감정 소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자식들의 독립으로 인한 허전함,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갑을 여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감정 소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법칙을 써보세요. 무언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루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세요. 연구에 따르면 24시간이 지나면 80%의 구매 욕구는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우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화나면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되 지갑은 닫아두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 때문에 재산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감정 소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어나가는 돈입니다. 2장, 사랑이 통장을 갉아먹는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백발이 무성해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자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합니다. 걱정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평생 어린이로 남는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필요성을 느낄 때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자립은 멈추고 의존이 시작됩니다. 72세 박 선생님은 아들 부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새 집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국 박 선생님은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내가 부모인데 이것도 못해주나 싶어 무리하게 손을 댔습니다. 결국 자식의 짐은 가벼워졌지만 박 선생님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노년에 사용해야 할 돈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조금씩 비워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자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받아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자식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손주 양육비 지원 등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식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자식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에는 한계를 정하세요. 이번 집 살 때는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처럼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진심을 말하세요.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카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에게 퍼주는 돈만큼이나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장, 체면과 자존심이 통장을 비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노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후 계산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재빨리 카드를 냅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카드를 꺼냅니다.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양보하지 않죠. 둘 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쪼잔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계산을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항상 좋은 걸로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체면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초라하게 보이긴 싫어. 이런 생각들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보면 후회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상관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거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74세 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인 모임에서는 항상 먼저 계산했고, 명절에는 손주들에게 남들보다 많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자기 형편을 숨기고 늘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 맨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60대, 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위 불안으로 설명합니다. 은퇴하고 사회에서 물러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죠. 저 사람 늙으니까 초라해졌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계산을 하면 역시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비싼 물건을 사면 아직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바쁩니다. 자기 체면 지키기에 바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오늘 만난 사람 중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90% 이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차를 타든 얼마를 내든 사람들은 3일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쓰십니까? 더 중요한 건 돈으로 얻은 인정은 진짜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이 고맙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 밥이 고마워서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지갑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 얼마를 쓰느냐로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안 쓴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보내세요.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경제학자 베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체면은 타인이 기억 못하지만 빚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 불안이 통장을 비운다. 68세 남성분이 제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길래 저도 해봤죠. 처음엔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넣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 뒤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거 하면 큰 돈 벌어요. 이 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넣게 만드는 거죠.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만회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바로 도박꾼의 심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금, 각종 펀드.
그런데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만회해야지 하면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그러다 또 잃고 또 넣고 결국 노후 자금 전체를 날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노년층의 위험 투자 실패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에 큰 돈을 잃으면요. 그 돈을 다시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그 돈을 잃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면 그건 투자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둘째,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라. 이게 평생 통장 지키는 법입니다. 셋째, 단기 수익의 유혹을 버리세요. 한 달에 20% 수익이라는 말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엔 쉬운 돈이 없습니다. 높은 수익 뒤엔 항상 더 높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더욱 조심하세요. 형님만 특별히 아는 사람끼리만이라는 말 뒤에 숱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불안할 때는 투자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투자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이제 불안은 조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다음으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돈 쓰는 습관입니다. 5장. 부러움이 통장을 비운다. 70세 조 여사님은 친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주 커다란 최신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 여사님은 갑자기 자기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TV 하나 바꿔볼까? 이틀 뒤 200만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하지만 집에 설치하고 나니 만족감보다 후회가 컸습니다. 왜 샀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옛날 TV도 잘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비교 소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던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친구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자 루즈벨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도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남의 가장 좋은 순간, 나의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과 나의 지루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 보고 없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비교 소비가 끝없는 지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차가 낡아 보입니다. 남이 좋은 패딩 한 벌 샀다고 하면 내 옷이 허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통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뭘 하든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가면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고 내가 유럽을 가면 누군가는 크루즈를 탑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냉정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남을 따라잡으려고 쓴 그 돈. 정작 그 사람은 여러분이 뭘 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남 신경 쓰느라 통장을 비우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형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남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삶은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해도 여전히 돈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통장을 비우는 가장 무서운 도둑입니다. 6장.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기는 작은 돈이 통장을 비운다. 10,000원쯤이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안 쓰신 게 아닙니다. 다만 큰 돈이 아니라서 돈을 썼다고 느끼지 못한 것 뿐입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은 별것 아니지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대야를 가득 채우고 1년이면 욕조를 몇 번이나 채울 만큼의 물이 낭비됩니다. 우리의 통장도 같습니다. 작은 돈이 매일 빠져나가면 어느 날 잔고가 텅 비어버립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작은 돈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한 번에 큰 돈을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그룹이 더 많이 썼을까요? 작은 돈을 쓴 그룹이 무려 3배 더 많이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쓸 때 아프지만 작은 돈은 안 아픕니다. 세일한다고 3만 원짜리 옷과 신발, 필요할 것 같아서 산 10,000원짜리 건강 보조도구, 자동 결제 구독료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특히 고정비는 더 무섭습니다. 한번 설정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절반 가격 요금제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래된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요. 바꾸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그 귀찮음 하나가 1년이면 20만 원 이상을 날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만 귀찮으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항목을 꼭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자동 결제, 쓸 일 없는 구독료는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도 배는 가라앉습니다. 작은 돈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불안해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작은 돈쯤이야 괜찮다고 넘겼던 순간들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길고 준비된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끊을 줄 아는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